나스닥은 현재 1.33% 빠진 14,47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어떤 트레이딩 전략 갖고 가야 할지 팻말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3, 2, 1 들어주세요. 매도 전략으로 변경을 해주셨어요, 마스터님. 변경이요? 처음 들었는데. 전에는 매수로 예. 가셨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일단은 좀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나스닥의 일단 중요 포인트들부터 일단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관점에서 14,540포인트랑 이 14,550포인트, 이 포인트를 좀 넘어주는 게 일단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상승으로 출발을 했다가, 이제 하락으로 출발을 했다가 다시금 좀 반등이 나왔는데, 일단은 단기 분봉상에서 봤을 때는 14,550포인트가 상단으로 이탈이 나왔어요. 근데 이탈이 나오자마자 바로 또 급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인 매도 추세가 유리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어서 현재 매도에 대한 팻말을 들었는데, 오늘 중요 포인트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540포인트나 이 14,550포인트 이 구간에서 다시금 저항선을 형성을 해준다라면 저는 다시금 재매도 매도에 대한 추세를 가져가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매도로 좀 대응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4,540포인트 그리고 550포인트 두 가지 짚어주셨는데요. 저희 차트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마스터님? 네, 차트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 이제 움직임에 대한 모습이 달라졌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금요일 이후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뭐 늘 항상 말씀을 드렸죠. 이 매수에 대한 추세, 즉 추세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금요일 날에 이탈이 한번 나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중기적인 추세가 매도에 대한 추세를 이제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를 좀 암시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 7월 16일 날 12시에 장대 음봉이 한번 나오면서 이탈을 세게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했던 파월 의장 청문회 때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날에는 그렇게 급락세가 연출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금요일 날에 이렇게 연출됐다라는 거는 사실 선반영이 됐다기보다는 약간 후반영을 좀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개인적으로 차트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봤을 때 현재 관점에서 일단 좀 반등 포인트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수로 대응하는 것은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판단을 좀 가지고 현재 매도에 대한 관점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봤을 때 매물대 상으로 봤을 때는요. 현재 매물대가 뭐 760포인트도 있겠지만 이렇게 단계별로 이제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든 매도든 물량이 많이 포진돼 있다라는 게 매물대입니다. 그럼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29.8%나 존재한 지금 이 매물대의 저항선이 가장 두텁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근 라인대가 한 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확대를 하면 할수록 매물대가 또 많이 포진되어 있는 가격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봤을 때 우리가 상단에 대한 저항대라고 하죠. 매물대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14,730포인트부터 14,760포인트가 물론 이제 오늘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대에 또 다시금 저항선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에 반등이 크게 나올 가능성은 일단 좀 적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적인 중심 포인트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14,550포인트 시점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중기적인 포인트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14,750포인트 시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구간대를 2차 매물대라고 판단을 하시고 1차 매물대는 14,550이니 550 라인대가 상단으로 이탈이 나오게 된다라면 단기적인 매수로 즉 추세로 판단하시고 매수로 좀 대응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일단은 오늘 매도에 대한 관점을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일봉 추세상에서 봤을 때 현재 21선이 돌파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월요일상의 이제 음봉 캔들이 마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일단은 오늘 이번 주에 대한 추세를 좀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기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자, 최근 21선에 대한 지지를 받아줬던 구간들의 캔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캔들로 놓고 봤을 때 과거 수준으로 봤을 때 이탈이 됐을 때요. 여러분들 초반에는 다 지지를 해줬습니다. 21선에 대한 이동평균선이죠. 이동평균선의 21선이라는 것은 심리선이에요. 즉 심리선이 하단으로든 뭐 상단으로든 이탈이 나왔을 때 중기적인 추세가 저는 바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1선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과거 수준에서 봤을 때 21선에 대한 지지를 받아주고 어떠한 캔들이 형성됐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자, 4월 29일 날짜 캔들부터 볼게요. 4월 29일 날짜에 캔들이 나왔던 건 십자 캔들이 형성이 됐었죠. 다만 음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음봉으로 마감이 되고 나서 기술적인 반등 포인트는 추가적으로 나왔다. 근데요, 가장 중요한 건 종가 기준입니다. 이게 종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위에서 이제 괴리가 좀 많이 벌어져 있죠. 21선과. 그러고 나서 종가가 끝났고, 최근 그러고 나서 하단으로 이탈이 세게 나왔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21선을 넘어줬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또 연출됐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이 구간대에서 다시금 회복해줬을 때의 지지 구간에 대한 캔들이 중요한데, 6월 3일 날짜 한번 캔들을 보시게 되면, 자, 21선과 61선 간의 크로스 형상, 크로스가 좀 만들어지면서 자,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다만 지금 중요한 건 계속 꼬리들이 나오고 있죠. 항상. 여기서도 그랬다시피 꼬리들이 항상 나왔습니다. 꼬리들이 나오고 나서 종가 기준으로 지켜줬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지금 돌려서 이제 최근 21선에 대한 지지 모습을 받는 거를 좀 볼게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지금 종가 기준으로 확실히 이탈이 됐죠. 이탈이 됐기 때문에 현재 아래 꼬리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오늘에 대한 마감 캔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마감 캔들이 21선 종가로 넘어주는 캔들로 끝나게 된다면 저는 일단 이번 주 내내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단 기술적인 반등 포인트도 추가적으로 나오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셔야 될 게 월요일 날짜에 21선 캔들을 꼭 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반등이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요.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좀 지켜줬어요. 21선을 좀 지켜주고 아래 꼬리가 형성된, 즉 꼬리가 긴 캔들 음봉에 대한 모습으로 완성을 해준다라면 저는 내일이든 기술적인 반등 포인트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구간대에서 14,750포인트, 760포인트까지 제가 1차 매물대로 좀 말씀을 드렸죠. 2차 매물대도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다시금 매수로 대응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긴다. 다만 21선은 계속 지지를 해주지 않고 하단으로 이탈이 나왔을 경우, 하단으로 종가가 이탈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번 주 내내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드리자면 현재 1차 매물대 돌파하는 게 중요하겠죠. 14,540부터 14,550포인트 반등을 넘어주게 된다라면 저는 단기적인 매수로 대응해 볼 수 있지만 저항을 받아줄 가능성이 일단 크기 때문에 이 포인트 시점에서 저는 매도 대응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적 분석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서님께서 오늘 안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조금 적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단기적으로는 14,550포인트,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14,750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오늘 나스닥 관련 시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서님. 근데 시장 얘기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네. 되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이죠. 최근 있었던 이 파월 의장 청문회 보고에서 되게 뭔가 헷갈리는 듯한 네. 그런 것들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실 저는 목요일 날에 실시간으로 시청을 했거든요. 네, 청문회 그때 보고. 나와주셨어야 했는데. 네, 그때 나왔으면 아쉽네요. 오히려 네. 안 됐었습니다. 네, 결과를 네.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막 번역을 막 들으면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청문회에서 상원이 질문하다 보니까 되게 공격적인 그 날카로운 질문들을, 질문. 날카로운 그렇죠. 질문들이 되게 주고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일단은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어떤 얘기가 있었냐. 일단 최근 일어났던 뭔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뭔가 이제 완전 고용 이런 관련된 얘기도 했는데 물론 이제 비트코인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네. 비트코인을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일단은 오늘 좀 나스닥인 만큼 이 중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연준의 목표가 있죠. 저 그렇죠? 완전 고용. 연준의 목표가 일단은 첫 번째로 봤을 때 완전 고용이에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물가 안정이 되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간략하게 좀 질문부터 말씀을 드려보자 보면 상원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 지금 물가도 못 잡고 현재 주택의 가격 상승세도 못 잡는데 네. 왜 일시적인 물가라고만 계속 일축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MBS 이제 주택 모기지 증권이라고 하죠. 아니, 채권. 네. 그래서 이것을 왜 계속 이제 매입을 해주고 있느냐. 지금 주택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인플레이션도 계속 우려가 되고 있는 와중에서 MBS 모기지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연준이 뭐 제가 누누이 좀 말씀을 드리지만 중앙은행에서 1,200억 달러의 이제 채권을 좀 매입을 해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800억에 대한 국채를 매입을 해주고 있고 400억의 MBS 모기지, 주택 이제 담보증권을 좀 매입을 해주고 있는데 400원이면 전체 중에서는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체 비중에서 봤을 때는 큰 네. 비중은 아닌데 이것을 매입을 해줌으로써 지금 주택이 가파르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이. 그래서 가격 상승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요거를 좀 축소를 해야 그래도 네. 어느 정도 부동산이 안정화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좀 오고 갔죠. 그래서 MBS 모기지 채권을 계속적으로 매입을 해줄 거냐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파월이 가장 중요한 건 네. 대답을 좀 회피해 버립니다. 아이고. 네, 대답을 회피해 버려요. 일시적 파월. 네, 일시적인 의장님께서. 파월이고 사실 저는 지금 파월 의장이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곤란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연준의 이중 책무 있습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물가 안정의 목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완전 고용의 목표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파월 의장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근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노동시장이 지금 회복하고 있는 와중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생각보다 더디잖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더디고 음. 이 부분에 대해서 테이퍼링이라든지 여기서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달러를 매입을 해주고 있는 거를 축소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달러를 축소하게 될 경우에는요. 물론 이제 말에 시행이 되겠지만 지금 국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 더디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축소했을 경우에는 사실 금융시장에 좀 충격이 올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장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와중에서도 오히려 성장이 좀 제대로 안 나오게 되는 그런 좀 악재적인 이 현상들을 좀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네.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연준이 되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시장이 강해지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더라도 섣부르게 긴축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최근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 우려가 상당히 컸었잖아요.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지금 뭐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았죠. 일단 첫 번째로 뭐 기저효과, 뭐 네. 공급에 대한 병목 현상, 그다음에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최근 물가 상승이 나왔지만 네. 우리가 일시적인 그래서 이제 일시적인 물가 상승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오래가는 물가 상승이 계속 아니라고 이제 파월 의장은 일축을 했죠. 근데 시장은 이제 가면 갈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뢰가 좀 깨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물가 안정의 목표다 보니까 파월 의장이 사실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을 했잖아요. 네. 2%가 어느 정도 넘어가더라도 이제 좀 상회를 하더라도 평균적인 2%의 물가를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 그래야 추가 진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 지속적인 게 결과값이 있어야죠. 그렇죠. 아무래도 가파르게 최근 물가 상승세가 이루어졌다 보니까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이런 평균적인 물가 목표가 아니라고 계속 일축을 하면서도 지금 계속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이제 미증시 조정이 좀 나왔던 이유도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 좀 인정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저도 좀 생각을 하면 좀 웃긴 게 네. 최근 이제 물가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청문회에서 이제 좀 질문을 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자기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충분히 이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에 인지를 하고 있대요. 네. 근데 다만 일시적이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거든요. 정말 일시적인 파울. 그죠. 일시적인 파월이라고 이제 네.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시장도 이것을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승 압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국면인데 계속 일시적이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파월도 예측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물가에 관련해 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파월도 예측을 못 하는데 우리가 물가에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그러면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게 진짜가 아닌가라는 것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그렇구나. 미증시도 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이 관점에서도 저는 파월에 대한 이 발언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네. 왜냐하면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물가가 지금 올랐다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가파르게 뭐 최근 이제 CPI 물가가 좀 발표됐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수요 견인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급에 대한 부족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일어났다. 사실 이 공급에 대한 공급이 좀 부족해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좀 말씀을 드리지만 과거 사례에서도 봤을 때 공급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일시적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반대의 이제 상황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수요 견인에 대한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오래 가거든요. 네. 그래서 사려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용 인상하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생기는 인플레이션 현상은 오래 가기 마련인데 네. 사실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뭐 최근 중고차 가격이 급등을 했었죠. 그쵸. 그래서 이 중고차 가격 급등이 사실 뭐 중고차가 좋아서 사는 것도 아니라 네. 신차를 주문해도 어떻게 보면 되게 늦게 나오니까 이거를 기다리자니 사실 중고차를 사자 해가지고 중고차의 수요가 몰린 거거든요. 그래서 CPI가 중고차 가격 급등세를 반영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물가가 상승을 했고. 근데 저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현상들이 생겼기 때문에 최근 이제 가파르게 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일시적으로 이제 끝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판단이고 파월 의장이 이렇게 좀 발언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물가 관련해 가지고 핵심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가 더뎌지고 있는, 즉 경제 회복이 좀 더뎌지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물가보다는 완전 고용과 소비가 얼마나 이루어졌느냐에 대해서 이제 미증시나 뭐 우리 한국 증시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그 여부가 판단이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봤을 때 물가가 올라가지고 긴축을 한다? 긴축을 해서 미증시가 떨어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중요한 거는 경제 성장이다. 경제 성장이 앞으로 얼마나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미증시가 더 추가 상승을 할지 신고점을 경신을 할지 아니면 다시 가파른 하락세가 연출이 될지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려봤을 때 완전 고용의 목표죠. 네. 팬데믹 이후에 노동시장은 아직 회복세가 더디다고 파월 의장은 얘기를 했고요. 물가는 예상보다 강하게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노동시장이 아직 회복세가 더딘데 이 파월이 계속 이제 어느 정도 물가는 일시적이다라는 게 이제 뭔가 이런 스탠스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을 한다라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경제 성장이 지금 회복하고 있는 국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타이밍이 그죠? 안 맞는. 그죠? 타이밍이 오히려 안 맞죠. 지금은 네. 막 경제를 부양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 뭔가 마이너스 요소가 되는 물가를 잡으려고 지금 금리 인상과 달러 푸는 속도를 제한을 한다라고 하면 그럼 초점을 오히려 노동시장 쪽으로 맞춰야 하는 그렇죠. 게 노동시장에 맞네요. 대한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노동시장에 대한 지표 같은 것들은요. 과거 2013년이죠. 그때도 테이퍼링을 실행을 했었죠. 그때도 어떠한 지표를 보고 테이퍼링을 시도를 했냐면 물가 관련돼서 지표를 보고 테이퍼링을 시행을 한 게 아닙니다. 아, 가장 척도인 이
고용 지표 관련해 가지고 테이퍼링 시행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관점에서도 노동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는지 아니면 더뎌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증시의 방향성을 좀 판단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파월은 이중 책무를 좀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아, 그래서 세 번째 얘기가 나오죠. 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즉 조기금리 인상, 테이퍼링을 하면 물가는 잡을 수 있겠지만 회복세에 찬물을 부어서 노동시장이 회복 못할 수가 있다. 이러한 악재 요소는 네. 오히려 사실 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건요. 금리 인상을 해서 어느 정도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노동시장이 회복하는 거는 상당 기간 내에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파월이 되게 지금 이런 거를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이제 시장이 눈치를 챘다. 아이고. 눈치를 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세를 그죠? 보였군요. 이렇게 이제 이제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식의 이제 좀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방향성들은 아무래도 7월 29일과 이 부채 한도 유예 기간이 이제 연장이 될지 종료가 될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말에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일단은 좀 급락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은 일단 좀 적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물가가 계속적으로 오르면 오를수록 이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은 계속 언급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관련 좀 지표를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거를 이제 같이 좀 서두에 좀 말씀드렸을 때 같이 이제 지표를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일단 물가 지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파월 의장에 대한 목표 CPI 헤드라인이 2%예요, 2%.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함으로써 2%의 평균적인 물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면 그때는 이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할 시기가 왔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은 우리가 뭐 봤을 때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네.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 여러분들. 고개가 갑자기 급등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는 평균적인 물가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죠? 뭐 2%에서 봤을 때 이렇게 지그재그로 논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평균적인 2%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관점에서는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은 결국 일시적인 이 물가고 공급적인 부족 현상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이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일시적이다 물가를 계속 일축하는 그런 스탠스가 좀 계속 나오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물가 관련해서는 이제는 신경 쓸 게 아니다. 결국에는 고용 지표를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아직은 경제 성장이 좀 더디고 있는 국면이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직 높아지지 못하고 있어요. 팬데믹 이전 수준과는. 그렇네요. 그래프를 봤을 때 20년도에 급락이 좀 나왔다가 경제활동 네. 참가율이 급락이 나왔다가 현재는 지금 회복을 못하고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추세예요. 아직 반도 못 올라간 것 그렇죠. 같아요. 아직 반도 못 올라왔고 팬데믹 이전 수준과는 큰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테이퍼링이 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은요. 네. 지금 사람들이 되게 의심을 하고 있죠. 미국채 금리가 지금 현재 제가 최근까지 보고한데 한 1.28%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국채 금리는요, 제가 10년 국채 금리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10년 국채 금리는 경제 성장을 좀 반영을 하는 금리예요. 그래서 사실 향후에 이제 10년 후에 경제 성장이 얼마나 일어날 것인가, 사실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좋으면 금리가 올라가고요. 거기에 이제 기대에 못 미치면 금리가 좀 떨어지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국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성장이 뭔가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 기대감이 시장의 분위기에 형성이 되면서 오히려 좀 하락하는 추세. 그래서 요새 시장이 상당히 좀 신기해요. 경제 성장이 오히려 또 가파르게 나오면 나올 것 때문에 테이퍼링, 뭔가 금리 인상이 나올 것을 우려를 해서 증시가 빠지고 거기에 또 반대적인 현상, 경제 성장이 좀 더뎌지고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 기대가 형성이 되면서 또 미증시가 빠지고 참 신기하죠. 네, 그렇네요. 저도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도 참 시장이 아이러니해요. 네. 근데 지금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과거에서는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이 기대치가 너무 커서 미증시가 조정이 한번 왔었고 네. 지금 국면에서 봤을 때 경제 성장이
어떻게 보면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 기대치가 커지면서 시장이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미증시가 큰 하락을 야기하는 이런 조정이 아니고 저는 만약에 이제 큰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7월 FOMC 때 그리고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미국의 이제 부채 한도가 상당히 커요. 거의 이제 GDP 1위입니다. 1위 네. 부채 비율이.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봤을 때 미국 정부에서 재정 정책을 지금은 펼칠 수가 없거든요. 빚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추가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국채 발행을 추가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상에서 국채가 이제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이 국채를 800억 달러나 매입을 해주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 성장이 좀 막히는 부분이 되고 금리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부채 한도 유예 기간을 만약에 못 늘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무래도 미증시가 이제 큰 폭으로 좀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큰 폭으로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채무 이제 불이행을 하면 할수록 이 부분이 사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미국이 이제 부도가 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너무 비관적인 얘기고요. 네. 저는 이제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게 부채 한도가 이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예를 내줘요. 기간을 좀 더 늘려주는 그런 기간이 있는데 그게 이제 7월 31일입니다. 그러면 이 7월 31일 날에 과거에서 봤을 때 부채 유예에 대해서 기간을 늘릴지 말지 이 결정하는 난항을 겪으면요. 최근 미증시가 조정이 왔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이번 주 말에 이제 이번 주 말이 아니라 7월 달 말에 FOMC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 부채 한도에 대해서 난항을 겪으면요. 증시가 추가적으로 신고점을 경신할 가능성은 일단 상당히 좀 힘들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지금은요. 약간 물론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을 이제 드리자면 지금 약간 현금 보유를 어느 정도 해놓고 그 이후에 이제 물론 이제 경제 성장이 앞으로 계속 나타나겠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큰 하락을 야기하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시 재구성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주식이라든지 뭐 미증시라든지 재정비하는 기간이 그죠. 딱 재정비하는 기간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고 네. 그때 이후에 뭐 7월 말에 FOMC의 또 완화적인 발언과 그다음에 31일 날에 부채 한도 유예 기간을 늘려주게 된다라면 그때 다시 저점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단기성 트레이딩과 중장기 관점에서 트레이딩 하시는 건 좀 금지하셨으면 좋겠고 단기적인 트레이딩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려면 그 이후에 대응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효율적으로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 오늘 좀 나스닥 이제 기술적인 분석 포인트 정리를 해드리자면 14,550포인트 이 포인트를 중점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스터님. 정말 길게 자세히 또 꼼꼼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이제 네. 고용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는 추세예요. 그렇죠. 이 점이 고용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 게 지금 저임금과 물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현재 이제 고용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임금이 사실 좀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뭐 물가 관련해서 봤을 때 구인에 대한 수요가 좀 높아지게 된다라면 사실 이 물가 압력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산하는 데에서 물가도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을 주고 비싸게 주고 이제 샀으니까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보복이라고 하죠. 이제 좀 받을 수 있는 이 생산자 물가를 좀 측정하는 데 있어서 물가도 오히려 더 높게 측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이 높으니까. 근데 이거를 제가 관련 이제 관련 이제 지표를 좀 갑자기 이제 준비하지 못했는데 질문을 주셔가지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임금 상승세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일단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실업 수당이 종료가 된다라면 지금 9월 달에 모든 추가 실업 수당이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구인에 대한 수요가 몰리는 것보다는
사실 기업에서 뭔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일자리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되니까 임금을 높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인 수요가 이제 늘어나는 것보다는 알아서 이제 일자리로 복귀를 한다라는 거죠. 네. 그럼 임금이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임금에 대한 회복세도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정화가 될 것이다. 이게 크게 악재적으로 좀 작용하는 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